경제와 투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지수는 좀 조정이지만 추세가 꺾였다, 장은 이제 하락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소위 일도 없죠. 기대감이 있고요. 섹터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건 반도체이겠습니다만 또 조선방산도 관심 있겠으면 우리가 또 관심 있는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기대감도 있고 또 노이즈도 있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강하나 작가님 모시고 바이오 얘기 좀 깊게 해보려고 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마침 오시는 날 트럼프가 의약품에 100% 관세 부과 그 전부터 계속 으름장은 났는데요. 다음 주에 한다 그러더니만 100% 관세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울 텐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우리 이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네. 우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바이오텍의 특성상 우리나라는 대부분 또 바이오텍이 바이오 섹터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 바이오텍의 특성상 기술이 주력이기 때문에 기술 이전 계약이나 그런 빅딜의 경우에는 관세로부터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바이오텍들의 파트너 사슬 혹은 기술 이전을 체결할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미국의 대부분 다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의약품 관세로부터 좀 영향이 없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로비의 결과물로 지금 오늘과 같은 100% 관세, 다만 미국의 공장이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대형 바이오주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있는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하기로 협의가 좀 많이 진행된 상황이죠. 있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세로부터 조금 많이 멀어진 상황이 되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관세 측면에서 어쨌든 우리는 파트너사들이 미국과 유럽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은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다. 다만 미국이나 유럽 쪽 기업들과 거기 기술 이전 거래를 하는 게 아닌 이상 어차피 큰 계약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관세 결과가 나온 거는 지금 당장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뉴스에 워낙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기술을 수출하는 바이오텍들은 실질적으로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업체들은 사실 영향이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현지 진출하는 걸로 이걸 뚫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언급을 해준 게 브랜드 의약품, 신약 위주로 관세 얘기를 해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약가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제네릭, 시밀러 쪽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EU와 의약품 관세를 협상할 때도요. 브랜드나 신약에 대해서는 15%를 얘기했지만 제네릭 쪽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 기조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이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바로 이제 바이오하고 직결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하면 국내 기업들 일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이렇게 강한 흐름은 아닌 것 같고 특별히 미국 기업들 보면 이 글로벌 빅테크들 주가가 최근에 부진하대요. 왜 그래요? 가장 큰 이유는 기대감이 좀 선반영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바이오텍의 경우에도 좀 9월 초 혹은 8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선반영이 됐었던 것도 한몫하겠지만 반도체나 다른 섹터가 워낙 더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눌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는 이제 회사에 속해 계실 때는 이제 바이오 쪽만 쭉 집중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자유로우시니까 시장 전반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속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워낙 그 회사에서 이 컴플라이언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분인데 얼마 전에 타인애널을 자폐 주장을 하면서 지금 글로벌 제약사나
다들 시끌벅적합니다. 뭐예요? 이게 트럼프가 이쪽이 전문가는 아닐 텐데 뭐 속내가 무엇인지 이런 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네. 이것뿐만 아니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네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맞아요. 임명을 했잖아요.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에도 백신 회의론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들 모두 어딘가 의약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아예 이유 없이 주장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최근의 흐름에 있어서 이걸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여태 장기적으로 데이터들이나 그런 임상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밸류에이션 영향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런 발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처음에 좀 강하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합의를 한다든지,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 타이레놀 개발사가 트럼프에 밑보인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게 타이레놀의 성분이 이미 특허 만료가 되어서 대부분 다 복제약이 많이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최근에 뭔가를 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출렁거림으로 예.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산부들이 타이레놀을 복용할 때 위험성이 있다. 전 세계 임산부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임산부의 경우 네. 대부분 그냥 약을 최대한 먹지 말라고 그렇죠. 또 의사분들이 맞아요. 예, 예.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 다만 열이 날 경우 열이 났을 때의 태아 손상, 태아의 뇌나 이런 신경 손상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열이 날 경우가 아닌 이상 좀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을 처방 안 하는 거를 원래도 맞아요. 권고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맞아요. 네. 그냥 그걸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생물보안법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뭐 적대국이라고 하고 사실 뭐 대놓고 중국이죠. 중국하고의 의약품 협력이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하원에서는 적대국과 의약품 공동 연구를 금지하는 이런 법안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네, 적대국과 공동 연구 포괄적인 것 같군요. 국방수권법이 통과됐는데 생물보안법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확정이 안 된 건지, 그게 실제로 국내 기업들에게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실질적인 강력한 효과가 있는 건지요. 지금 생물보안법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예. 생물보안법이 과거에는 생산 쪽 위주로 언급이 많이 되었었다라고 네. 한다면 최근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발 법안의 경우에는요, 중국과의 기술 이전 계약 혹은 계약 관련해서 미국의 확인을 받고 체결을 할 수 있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바이오 기술이 이전되거나 확인이 될 때 미국이 허가를 내줘야 된다든지, 그런 법안이 또 하나 더 나온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생물보안법, 우리가 알던 생물보안법은 중국 기업에게 생산을 맡기지 말라는 것에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네. 최근에는 중국 쪽이 워낙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인수합병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그걸 것도- 견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중국과 글로벌 빅파마 간의 기술 이전 계약이 73건이나 체결이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생물보안법에 더 나아가서 다양한 미국에서의 법안이 중국을 견제하기 네. 위한 바이오 관련 법안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만 이게 모두 다 통과가 된 거는 없고 네. 다 추진 중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강하나 작가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섹터고,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알테오전 어떻게 되냐고, 한미약품은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죠. 조금 기다려주세요. 국내 관련 기업은 뒤쪽에 할 거고요. 글로벌 동향부터 한번 파악을 하고 가자고요. 비만은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비전문가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몇 가지 그 최근에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뭐 메시도 있고 그럴 텐데, 비만은 상당히 그 핫한, 네, 국내에서도 핫한 섹터인데
노보노디스크나 혹은 뭐 경구용 환단의 일라이릴리나 아까 빅테크, 빅파마 얘기했지만 글로벌 이 비만 기업들도 주가는 약합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나 네.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이기도 한데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성장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성장세가 더 가팔라졌기 때문이고요. 차세대 성장 동력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이 비만 치료제들의 전망치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간 경우 당연히 이렇게 주가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겠죠.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과거 매출액이 30% 이상 성장을 하던 사례 혹은 매출액은 30%지만 마운자로, 일라일리의 마운자로나 위고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성장세가 뭐 막 2배씩 올라갔던 시절과는 지금 또 달라졌습니다. 물론 성장세가 많이 꺾이진 않았지만 이게 매출이 성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장 폭이 그대로 가거나 지속이 되거나 그게 더 성장 폭이 커져야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런 성장 폭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 증권사들이나 여러 시장 전망을 하는 기관들에서 미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 혹은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을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전망치를 상향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게 약간 하향되는 흐름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보험 보장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GLP-1에 대해서 특허 만료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발 약가이나 도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얼마 전에 식사 자리에서 몇 사람 저희 지인들이 모여서 뭐 위고비 얘기 막 하고 있었는데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서도 비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만큼 이제 국내에도 관심이 이제 높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장은 커지지만 성장 속도가 좀 전에보다 제한적이라고 하면 비만 시장은 그런 소위 이제 성장이 좀 꺾인 거냐 아니면 비만을 볼 때 또 국내에서는 뭐 한미약품 이런 게 뭐 근손실 방지한다고 또 지금 그러잖아요. 비만 쪽에 좀 포커스 좀 확인해야 될 것 좀 잡아주세요. 네. 일단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성장세가 꺾였지만 성장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 두 기업이 두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기업의 성장세가 꺾일 순 있지만 그 후발주자들의 성장세는 꺾이지 않을 수 있죠. 아무래도 후발주자들이 계속 진입을 하고 후발주자들이 이 두 기업보다 더 좋은 약물을 개발해낸다면 오히려 그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의 시장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크게 꺾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딱히 뭐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제약사들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아닌 머크, 화이자, 로슈, 암젠 이런 대형 제약사들 또한 여전히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고 최근 화이자가 메세라라는 우리나라 기업의 파트너사를 인수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죽지 않았구나. 여전히 엄청난 시장성을 자랑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여전하구나라는 걸 여전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업사이드가 유효한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기존 치료제 대비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 대비 혹은 상용화된 의약품들 대비 우위에 있는 기술력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비만약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 그동안은 뭐 한미 같은 경우는 비만약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제 뭐 의약품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납품하고 이런 거잖아요. 혹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하거나 그런 쪽에 이제 기회가 이제 열려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아까 메세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 잠깐 하면 화이자가 메세라라는 기업을 인수하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기업인 D&D 파마텍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네, D&D 파마텍의 비만 치료제 6종을 메세라가
인수를 해서 예. 메세라의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중 6개가 D&D 파마텍 거예요. 그래서 D&D 파마텍이 메세라의 기술 이전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오랄링크라는 경구용 플랫폼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네. 원래 우리가 비만 치료제 했을 때 대부분 다 주사 제형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포글리프론이라는 일라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구용으로 펩타이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저분자를 기반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네. 다 어렵습니다. 펩타이드 기반으로 만들면 흡수율이 떨어진다 해서 어렵다고 하고 저분자로 만든다고 해도 부작용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고 그런 거를 오랄링크라는 플랫폼으로 펩타이드 비만 치료제를 경구용으로 개발하는 걸 D&D 파마텍이 보유하고 있어요. D&D 파마텍의 플랫폼이 이 오랄링크라는 경구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그걸 접목시킨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메세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4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예. 그걸 또 보고 화이자가 임상을 내년부터는 진행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화이자가 이미 경구용 비만 치료에 실패를 겪었음에도 메세라를 인수한 것이 당연히 한 달 제형이 가능한 주사 제형을 인수하고자 했었던 것도 있었지만 경구용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시장이 주사 제형과는 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구용 쪽도 D&D 파마텍의 기술이 반영된 이 파이프라인들을 보고 메세라를 인수하고자 한 것이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D&D 파마텍의 기술력도 우리가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해서 이제 조금 깊은 얘기를 하시니까 우린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형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투자하는 분들은 최소한 네, 그 정도는 이제 알고 계세요. 저희처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걸 다루는 사람은 잘 모르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경구용 이것도 어렵잖아. 먹는 그죠? 맞아요. 먹는 건데. 비만약 먹는 비만약 되는데 경구용 이런 단어 자체가 좀 어렵고요. 자연스럽게 국내 기업 얘기로 좀 넘어왔습니다. D&D 파마텍 얘기도 했고요. 가장 시장에 뭐 관심 있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알테오젠이에요. 알테오젠이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가 이제 피하 주사로 FDA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소위 기술 수출이 아니라 로열티가 얼마나 들어올 거냐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기술 이전은 뭐 성공적으로 잘 그렇죠. 끝난 것이고요. 네. 승인을 받았으니까. 네. 거기에 더불어서 로열티가 얼마냐, 앞으로 매출이 나오는 거에 대한 몇 %를 알테오젠이 수치하게 될 것이냐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 같은 게 4에서 5% 정도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시고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머크 측에서 1, 2년 내로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키트루다 IV에서 키트루다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30에서 40%로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해준 만큼 그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를 알테오젠이 수취하게 되겠죠.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최소 몇천억 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고 키트루다 SC는 승인을 받았고 10월 1일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뭐 앞으로 그 출시 이후의 매출 성장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알테오젠의 현금이 유입되는 걸 보시면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과거에 뭐 한미약품으로 대변되는 신약 개발의 어떤 대박이 너무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소위 이제 기술 수출하는 기업들이 판도변을 바꾸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기술 수출을 하고 초기에 계약금을 받고 단계적인 이제 마일스톤을 받는데 이렇게 사실은 거기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건 사실은 또 좀 이게 좀 새로운 좀 그 그림이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네. 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키트루다라는 의약품이 네. 그냥 항암제가 아니라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1년에만 40조 원 팔리는 항암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수준으로 현금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K바이오 중에서 그런 그 가능성들을 가지고 잘 가고 있는 기업들 대체적으로 좀
지금도 많이 올랐더라도 주목하거나 혹은 재평가가 필요한 기업들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D&D 파마텍의 경우에도 자체 파이프라인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네. 그 파이프라인들의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플랫폼 3사 중 두 군데라고 할 수 있는 네.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 예. 나머지 한 군데는 알테오젠이죠. 그쵸, 예. 그래서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의 3대장이죠. 그 친구들이. 네, 맞습니다. 네. 그 두 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기술 이전 계약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히려 빠져줘서 네. 오히려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을 때의 퍼포먼스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구간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리가켄바이오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 게 1년 이상 계약이 안 나온 거 아니냐. ADC 관련된 계약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과 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아까 앞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런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도 좋고 더 나아가서 리가켄바이오는 월드 ADC라는 글로벌 ADC 학회에서 항상 뭐 베스트 링커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어워드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플랫폼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고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뭐 얀센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대형 제약사들과도 기술 인정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그런 우려는 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제 우리 강하나 위원님을 포함해서 기존에 잘한 회사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그럼 조금 더 압축해 볼게요. 여러 얘기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질 기업을 두 개를 오늘 말씀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킷 헬스케어인데요. 좀 네. 생소한 기업입니다. 예. 네, 신규 상장주라서 네.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오가노이드 그리고 AI가 다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번 바이오 토론회에서 오가노이드나 AI와 같은 동물실험 대체법에 대한 게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이유는 FDA가 동물실험 대체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걸 도입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킷 헬스케어는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또 돈이 너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들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을 하고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 2분기 흑자 전환을 했고 재생의료나 맞춤형 치료라는 글로벌 트렌드 거기에 고령화라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트렌드에 앞서서 로킷 헬스케어가 맞춤형 재생의료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네. 저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 전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인 줄 알았어요. 이름만 듣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기업으로 셀트리온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네. 제가 셀트리온을 최근 계속 말씀을 드리고 네.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대형사의 공장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된 이후부터인데요. 실제로 이제는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났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그 기업 일라이릴리로 알려져 있는데 일라이릴리의 지금 파트너사들이나 일라이릴리의 매출, 그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의 반 정도는 계속 끌고 가서 반영이 될 거라고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 성장도 계속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물질들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관세도 피해갈 수 있고 마진율도 많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현금이 좀 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국의 공장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기업들의 특성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세도 피하고 마진율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CMO, CDMO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죠? 셀트리온의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변화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로킷 헬스케어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한된 시간에 뭐 바이오는 특별히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걸 왜 얘기하지? 이 추가적인 이제 투자자의 몫입니다. 스타디를 해야 될 거는요. 예,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이야기 강하나 애널리스트 강하나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